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재 차별화 수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영재 교육 과정, 그다음에 차별화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제 실제 교수학습 수업 방안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활동은 정통적으로는 이제 보통 강의 위주로 했었어요. 이렇게 강의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현재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같이 토론한다든가 같이 뭔가 학습을 한다든가 발표 연습을 한다든가 또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만들어 본다든가 또 서로 가르쳐 주고 한다든가 이와 같이 학생들끼리의 활동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실천 중심의 어떤 그 이게 이제 물론 과학이라서는 했지만 이거 잘못 들었네요. 역량 중심, 데이터 중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식, 역량, 참여와 실천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한번 좀 화면을 멈추고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차별화 수업의 유형을 살펴보려면 일단 수업이란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업은 뭐 여기 다들 수업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도입부에 어떠한 문제를 들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교사 학습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강의를 해야 될지 토론을 해야 될지 실험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학습 효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수업 설계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차별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즉 문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영재 교육의 교육 과정의 대가인 반테슬 바스라라는 분께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다시 좀 추려낸 건데 퍼즐형 문제. 요게 어떻게 보면 개념적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있는데 학생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다가 모범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문제 출제하고 학생들은 질문하거나 데이터 수집하거나 분석. 이건 이제 데이터 수집 분석은 주로 과학 실험 같은 거죠. 결국 일어나는 활동은 강의, 실험, 조사, 글쓰기, 토의, 토론, 발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학습 활동을 많이 한다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탐구 유형에 속한다 볼 수 있어요. 탐구라 해서 꼭 사회 탐구, 과학 탐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업 형태가 인쿼리, 질문 유형 중심의 개념 학습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문제가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비구조화된 것은 딱딱딱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교사는 뭐냐? 그런 문제를 찾아내도록 사고 과정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찾아내는지 발견하는 거죠. 주로 그런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협동학습, 역할놀이, 신문 활용 교육 또는 프로젝트는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실제 문제를 가져와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학습 효과는 맨 마지막에 그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에요. 2015 교육과정은 여전히 이게 좀 더 많았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게 좀 더 많아요. 예, 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는 과학만 따지면 과학은 과학 개념을 익혀서 생활에 응용하는 게 중요해. 이게 얘기였다면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이런 걸 있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어.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요렇게 논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이건 독립 연구예요. 문제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방법도 자기들이 찾아내는 이런 아이디어 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과제 연구라든가 조사 활동, 역량 함량에 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주로 뒤로 갈수록 역량을 더 키우는 활동이라 볼 수 있어요. 앞쪽으로 갈수록 지식을 키우고. 그래서 영재 차별화 수업하는 방법은 현재 학생들이 이게 잘 돼 있다.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잘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현재 일반 교육에서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영재 수업에서는 PBL이라든가
CPS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2차 시에서 봤던 그 어떤 교육청의 연간 계획표를 보면 이 탐구 부분을 32 시간 뭐 몇 시간 하고 요거를 4 시간 뭐 20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썼으니까. 근데 이제 고것도 학생들 수준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아직은 탐구 분야가 좀 약하니까 요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고 요 부분 넣는 그런 형태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탐구 수업의 예는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새로 나올 교과서 제가 교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1 학년의 과학 탐구 실험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설계해 보자."라고 써 놨지만 이건 학생들이 질문하고 조사하고 해 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 요렇게 이제 구조물을 만들고 떨어뜨렸을 때 구조물이 얼마나 버티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뭐 교과서를 쓰기 전에 미리 인제 이런 실험을 해 보고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인데 그걸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사실 연계 수업하면서 애들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쟤만 부서지지 않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분석하는 거. 이게 정확하게 탐구 유형이에요. 근데 이 탐구가 쪼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지능정보화 사회되면서 디지털 탐구 도구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디지털 탐구 도구란 말이 공식적인 용어예요.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처음 제 논문에서 썼는데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특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앱을 쓴다거나 컴퓨터를 쓴다든가 뭐 에듀테커 쓰는 건 대부분 디지털 탐구 도구라 볼 수 있어요. 꼭 과학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 디지털 탐구 도구 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는 돈을 주고 사면 되지만 시뮬레이션 앱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딘가에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본인이 원하는 시뮬레이션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컴퓨터 보여주기 힘드니까 제가 했던 장면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웹심.ai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검색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면 저런 게 뜹니다. 밑에는 이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한글로 쳐도 되고요. 물론 여기를 아주 자세히 쓰면 굉장히 자세한 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연습 삼아 써본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처음 속력 각도를 변화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치면 돼요. 이건 이제 클로드 3.5라는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사이트는 그냥 쓸 수 있어요. 클로드 가입 안 돼 있어도. 그랬더니 금방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 거 저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한글 문구를 넣었죠. 그랬더니 진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럼 제가 이 값들을 변화시키고 써 봐요. 물론 저기에 궤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문구를 다시 바꿔야 돼요. 궤적을 보이게 만들어 줘. 그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런 시뮬레이터 저는 시뮬레이터 굉장히 많은 걸 해 보거든요. 그래프 그리기 뭐 온갖 게 다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저것 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저 명령을 잘 못 내리겠다 싶으면 그 명령 내리기 위한 것들을 주로 하시면 되고요. 챗GPT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여기 마지막 그 내보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링크를 가져다가 딴 데다가 갖다 놓고 링크만 배포하면 애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 웹심.ai 안 들어가도 되고 선생님이 만드신 다음에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주면 이것이 가능해지니까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이 과학, 사회 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면 충분히 활동 영역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MBL 장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물론 있는 교육원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MBL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부분들이 데이터 관리하는 게 잘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 또 하도 이런 전자보드 뭐 마이크로비트 뭐 아두이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요거를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제 이건 정보학회에서 끄집어낸 용어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된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장돼 있죠. 요 보드가 일종의 작은 컴퓨터다 보니까 이런 센서를 연결한 다음에 이 센서들이 측정한 값을 읽어드린 거. 어떻게 보면 이 NBL 장비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조립하고 코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키트화되어서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염두에 두고 찾아보시도 좀 더 새로운 어떤 차별화된 탐구 활동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탐구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기반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추출해야 되는데 실제 과학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그죠? 뭐 물리량은 다 과학 데이터죠. 뭐 센서 가져오는 값들 뭐 온도 그다음에 뭐 저기 또 뭐죠? 뭐 습도 뭐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왔을 때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저학년에 참 어울리겠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심화시킨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 요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지금 과학과에서는 진흥형 과학실 온이라는 데서 물론 선생님들 불만도 있겠지만 진흥형 과학실 온이라는 데서 초등학생들을 주로 이런 쪽으로 하는 탐구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생 쪽으로 하는 공동 탐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구현돼 있어서 한 번쯤은 방문해서 찾아보시면 수업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의 토론 수업을 또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토의 토론 수업은 포럼 토론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앞에 나가서 각 조가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토의 토론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를 조금 가르쳐야 되는데 보통 그건 뭐예요? 그건 본인이 열심히 안 들은 거죠. 물론 자세히 설명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은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직관적인 어떤 기억이나 이해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에서의 원인은 뭐예요?" 약간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결합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수렴적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산적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평가적 질문. 그거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렴적 질문, 발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으로 갈수록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글을 쓰고 자기가 조사한다는 것도 있지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기억 인지하는 질문하고 이 수렴적 질문은 우리가 평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같은 데서 많이 물어봐요. 정답이 있으니까. "뭐뭐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는 아까 설명하기 그 수업 활동에 의해서 정의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포럼 토론 형태가 이루어질 때는 뭘 중요시해야 되겠어요? 바로 발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산적 질문은 좀 더 정답이 열려 있죠. 그러려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 발상적 질문은 개방적이고 이게 바로 창의성, 아이디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평가적 질문은 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뭔가 비교 분석 내지는 뭔가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못하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하고 난 뒤라도 반드시 발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어느 정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 부분들이 뭘 키우느냐? 바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토의 토론할 때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레오라는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여기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토의와 토론은 다들 알다시피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토의는 협상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이고 토론은 두 개의 관점이 부딪히는데 한쪽을 자꾸 설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은 결정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포럼 토론을 하려면 모둠별 토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토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토론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죠.
물론 모둠 내에서는 토의 토론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할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또는 토론할 때. 이럴 때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바로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대고 예를 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의 주장을 해 왔냐면 근거들을 쫙 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장을 하는 시대였었어요. 그게 산업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시킨 다음에 딱 주장부터 먼저 핵심적인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고 예를 들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없던 거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주장을 한 번 더 해도 되지만 저는 그 한 번 더 주장하는 것보다는 오퍼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인공지능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데 질문하면 걔들이 답변하는 방식이 딱 이렇게 답변합니다. 의견을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 방식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애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때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이유가 뭐다. 얘가 뭐가 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만 먹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많이 시키잖아요. 이런 발표시킬 때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은 학문적인 분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제대로 얘기하고 남의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제일 기본이죠. 두 번째는 말, 글, 그림, 기호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 물론 이제는 디지털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죠. 그다음에 증거에 근거해서 논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때 결국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표현이 가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설득시키는 방법의 요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요건 뭐 여기 국어 선생님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네 번째 책에 나오는 거죠. 이게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루는 거를 수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또 내용이 옳아야 돼요. 그죠? 틀린 내용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설득시키죠.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옳은 얘기한다고 해서 믿느냐 그러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 신뢰롭게 다가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평소에도 옳은 말만 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이걸 이제 에로스라 그럽니다. 나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 말. 이걸 파토스라 그래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센 거는 파토스가 제일 세요. 일단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물론 파토스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니까 학생들이 뭔가 발표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파토스는 평소에 그 사람의 감정 수준, 감정 전달 능력, 공감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이 신뢰 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없으면 신뢰로운 어떤 기관의 어떤 학자들의 이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1교시, 2교시에서 학자들 이론을 조금 보여주고 했던 이유가 선생님들께서 신뢰가 떨어질까 봐 보여준 거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정리한 거. 굳이 학자 얘기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발표자의 신뢰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건 별로 안 좋고 중간중간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걸 빌려와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옳은 거 요런 부분들이 전달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하거나 오늘 이 이러닝 강의도 그렇지만 늘 요걸 염두에 둬요. 내가 이번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공감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제가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학교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돼요. 현실에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나온 자료도 현재 영재 교육은 어떤 식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 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 자료를 제작을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 발표자를 눈여겨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키워드 중심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글이 많을 때는 중간중간에 빨간색을 내 갖고 이렇게 다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항상 간결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되게 간결하게 주어지잖아요. 앞에 거 볼까요? 간결하잖아요. 다 간결합니다. 다 간결합니다. 그죠? 굉장히 간결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전달하려면 핵심 문구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작을 이렇게 뭐 디자인해야 되고 나름대로 저도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도 하고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는 형태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는데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이걸 도와줍니다. 인공지능에 이렇게 집어넣고 내용 집어넣고 만들어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요 감마 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또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어떤 자료를 썼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정리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넣고서 얘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이거예요. 이런 뭐 일지 같은 걸 썼어요. 뭐 이런 실험을 했고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넣고서 이 내용으로 4개의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그래. 탐구 문제, 탐구 방법, 뭐 탐구 결과, 탐구 결론. 네가 슬라이드 내용을 만들어 줘 하면 이제 이런 챗GPT가 쟤를 읽어 들어 가지고 정리를 딱 해 줍니다. 이건 무료 버전도 됩니다. 예, 무료 버전. 저는 요즘 AI 융합 교육 전공에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쭉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단계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된 거 요거 그냥 복사해 둬요. 그냥 복사해 두고 이제 인터넷 가 가지고 이제 감마 앱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봅니다. 이 감마 앱을 찾은 다음에 물론 회원 가입해야겠죠. 이것도 무료입니다. 예. 물론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장수가 제한이 있죠. 이 중에서 파일 가져와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생성하기로 가서 제가 이제 다음 붙여넣기 제가 아까 있던 챗GPT 내용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눌렀어요. 누르면 이제 좀 설정이 나옵니다. 이거 듣는 사람이 누구야? 그다음에 이 표현을 어떻게 요약적으로 할 건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거를 그림이 중간에 필요하면 네가 생성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업 듣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요약하고 뭐 그림은 뭐 그냥 AI가 만들면 좋겠다. 이런 다음에 그냥 계속을 딱 누르면 얘가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만드는 물론 카드 숫자도 이제 이게 아마 무료 버전은 아마 10장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전 4장만 필요하니까 4장. 하면 그다음에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택하려고 쭉 보면 이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섞을 수도 있어요. 섞기 기능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저 디자인 선택해서 생성을 딱 누르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금방 만들어내죠. 네. 만들어낸 다음에 쟤를 이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움직이고 막 선택해도 되는데 얘가 AI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 AI 누르기 창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옆에 AI 창이 뜹니다. 그런 다음에 저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저 슬라이드에 대해서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저게 가로로 보이는 게 보기 싫어요. 순차적으로 보이면 좋겠다. 그럼 저거를 뭐 세로 형태, 뭐 시간적 순서를 할 수 있는 세로 형태로 바꿔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 썼어요. 뭐 세로로 바꿔달라고 한 것 같아요. 누르고 딱 하면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쟤를 바꿔줍니다. 조금 걸리겠죠? 예. 예, 바꿔줍니다. 저렇게. 바꿔주고 또, 야, 내가 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기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이제 쳤어요. 치니까 얘가 그림을 아마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선택하라고 할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에는. 네. 가위바위보. 좀 안 맞지만 좀 더 자세히 써야겠죠? 그럼 저 그림을 선택하면 제가 그림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걸 선택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플러스를 누르면 한 장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얘는 나중에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저장할 때는 파워포인트로 저장이 되고 PDF로도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을 다 끝내면 PDF로 저장을 해도 되고 또는 파워포인트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 물론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밑에 이 회사 마크가 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내보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바로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합니다. 저 위에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바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마 앱이란 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아마 무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몇 개 만들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뭐 아이디를 좀 달려가면서 달리하면서 쓰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파워포인트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발표하는 거를 인제 분석하고 싶다. 요 인제 릴리스 AI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인제 쪼금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이 보여지는 인터페이스가 바뀐데 기능은 비슷합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녹화했을 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하는 영상, 이 실제 우리 영재원에서 발표하는 영상인데 이걸 집어넣고 놨더니 여기에 이 발표 내용을 요약해 주고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요약해 주고 이 스크립트를 누르면 시간대별 이 애가 학생이 했던 말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글을 누르면요. 놀랍게도 이 내용들이 블로그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스 AI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링크 주소를 가져와서 물론 본인 유튜브에 그냥 올려놓고 공개 안 하면 되죠. 일반 공개만 하면 되죠. 링크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요약하기를 누르면 제가 진행이 되면서 저렇게 만들어져요. 저 인터넷 찾은 장면이에요. 저기 어디 과학고 애들이 올린 영상인데 자기 탐구 실험하는 걸 막 이제 대화도 나누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더니 진짜 이걸 찾아줘요. 과학고 애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영상이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내용의 요약이 나오죠. 이 영상의 요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누르면 아마 이 대화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예. 애들이 중간에 내가 뭐 얘기하고 이거는 꼭 발표가 아니라 학생 탐구 활동을 관찰해야겠다. 아까 영양평가에서 관찰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할 필요 없고 영상만 찍게 하면 돼요. 영상을 찍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 영상을 제출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블로그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블로그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요 밑에 AI에게 질문하기라는 게 있잖아요. AI 질문하기. 그러니까 쟤를 누르면요.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해요. 자, 이 내용은 뭐야? 이 내용 요약 정리해줘.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써서 썼니? 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러면 얘가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 실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 저렇게 하니까 요약이 쫙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냐.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 이거 강수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지식을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미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하더라도 그 데이터에서 수렴해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까지가 사실 결과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것으로부터 포괄적인 어떤 거, 뭐 대표적인 거죠. 요즘 이제 수해 장마 이런 게 많으니까 강수량 데이터를 공개 데이터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최대 강수량 데이터를 뽑으면 이제 지역별 수해 대책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데이터, 정보, 지식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런 자율주행 버스,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간 심야 버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변화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샘플은 저희 대학생들하고 지난 학기에 했던 내용입니다.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수업할 수 있는 내용, 네가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좀 잡아봐라 했더니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왔어요. 요즘 학생들이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집중력을 높이려고 그 웹캠으로 학생들 눈동자를 검색해 갖고 눈동자가 어디 갔느냐를 가지고 공부했냐 안 했냐 이거 보는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공부는 내가 책을 보고 하는 거지 모니터 보고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모니터 보고 하다 보니까 쇼츠라든가 릴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학습 스타일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던앤던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이런 학습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요. 뭐 빛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동기 유발이 중요하냐, 책임감이 중요하냐, 시간표가 중요하냐, 혼자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둘이 공부하냐, 셋이 공부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던앤던 방식의 연구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뭐 측정한 거라기는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나만의 학습 스타일, 나는 어떤 온도,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냐 학습에 요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찾다 보니까 이미 앱으로 출시된 게 있는 거예요. 파타임 스터디라고. 그 얘는 카메라를 가지고 내 손, 연필 쓰는 손, 몸 두 개를 촬영을 해 가지고 여기를 벗어나거나 딴짓하면 이제 공부를 안 한다고 인제 알아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 통제를 하기 위해서 30분 공부할 때 아니고는 손을 놓자. 가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심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실제 한 거예요. 장소 그다음에 이걸 또 통제하면서.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온도, 소리 뭐 그다음에 빛 등의 요소를 변화를 주면서 그래서 학생별로 이 조사 이 앱 자체가 이걸 측정해 주니까 그래서 학생별로 뭐 ASMR 틀었을 때 이렇게 뭐 실험을 인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학생별로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학생마다 쪼금씩 적어도 이제 평상시 기준으로 80을 잡았을 때 '이런 영역들이 내가 좀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더라.'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최근에 등장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긴 시간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왔던 실습 장면들은 꼭 한 번씩 접근해서 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